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강의는 여러분 교재의 인간행동 및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즉 챕터 1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중에서 한 문항 내지 두 문항까지 출제될 수 있는 챕터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발달 원리입니다. 인간 발달 원리 이러한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고요. 또한 이러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떻게 유용성이 있느냐 그러한 것들도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발달의 개관을 보죠. 인간 발달의 개념과 원리가 있는데요. 인간의 발달, 디벨롭먼트라고 합니다. 이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발달과 성장, 성숙, 학습 이런 것들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문제도 최근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인간의 발달은 개인의 전생에 걸쳐 생활 주기에서 나타나는 신체, 정신, 사회 그리고 경험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생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발달은 어느 한 곳에 정착된 게 아니라 전생애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예측 가능합니다. 예측 가능하죠. 많은 학자들이 발달 단계를 제시했고요. 그 발달 단계에서 어떠한 것들이 과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발달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변화 속도는 개인마다 달라요. 속도는 다르다. 아시죠?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달라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독특한 양상을 보이며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 발달의 속도는 개인별로 개인차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발달하면서 변화해 나갑니다. 우린 나중에 인간의 발달 단계를 배울 때요. 신체적인 발달, 인지적 발달, 도덕적 발달,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대로 사회적 발달, 정서적 발달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골고루 발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화와 균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전생애가 되겠네요. 단계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이다. 연속성의 밑줄이요.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에 각주가 붙었죠. 1번 아래 각주 보세요. 연속적인 과정으로 태아기, 노년기의 순으로 진행하며 노년기까지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죠. 기능과 구조가 상승에 동그라며 제가 그림을 좀 이따 그릴 건데요. 상승적 변화로 성장 발달에 가지만 끊어요. 이 기능이 약화되고 위축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퇴행적 변화 또는 하강적 변화라고 해요. 기능과 구조가 상승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그 기능이 더욱더 발달하는 것이 바로 상승적 변화의 개념이고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그 기능이 약화되고 위축되는 현상을 하강적 퇴행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까지 보고 잠깐 판서를 해드리도록 하죠. 생물학적 요소, 심리학적 요소, 그 다음에 이 사회문화, 즉 환경적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세 가지의 요소가 크게 있어요. 첫 번째가 생물학인데요. 유전자, DNA가 되겠죠. 인간이 지배할 수 없는 기질이나 유전자가 있는데요. 주로 육체적 발달을 주도하는 요인이 됩니다. 심리학적 요소입니다. 정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심리적 기능은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내적 또는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서 인생 발달 단계를 통해 변화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적이란 단어잖아요. 내적은 심리고 정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인간 발달의 상호작용, 1, 2차적 생활 경험, 문화적, 사회 요소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환경적 요소와 사회문화적 요소를 보시죠. 여러분, 이 환경에 들어가면 학습이란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학습의 동그라미요. 학습과 사회와 관련된 가족 환경입니다. 학교 환경이고요. 직장 환경입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인 과정은 학습과 사회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학습에 각주가 붙었습니다.
학습은 경험과 훈련에 의해서 가치관 태도를 형성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식을 얻는 과정을 우리가 학습이다라고 합니다. 사회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데가 주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러한 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회화의 각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적 집단, 즉 가족, 지역사회 등의 그 구성으로서 자연스럽게 동화되어가는 과정으로 그 안에서 통용되는 사회적인 기대, 관습, 가치, 신념, 역할, 태도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워밍업을 좀 해봤는데요. 실력 따지게 보면 인간 발달의 기본 전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본 전제도 시험에 예전에 뉴만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거죠. 출제된 바가 있는데요. 인간 발달에 대해서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제가 그림으로 간략하게 두 가지를 그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발달인데요. 인간 발달은 우리가 이제 태아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해요. 자궁의 수정란이 착상이 되면서 임신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태아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태내기, 태아기. 자, 여기에서 성장합니다. 성장을 해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상승적 변화라고 해요. 상승적 변화라고 하죠. 대개 이제 청년기 때 정점을 찍어요. 청년기 때 정점을 찍고 이 청년기 때는 신체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적인 부분이 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요. 자, 청년기 다음에는 이제 중년기가 됩니다. 중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는 이제 하강 곡선을 걷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중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강적 변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강적 변화. 하강적 변화를 다른 말로 퇴행적 변화다 이렇게도 정리해 드렸죠. 제가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상승적 변화, 여기는요 하강적 변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화살표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죠.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와 안정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바로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발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인간의 발달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왔죠.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바로 연속적 과정이라는 단어를 썼죠. 연속적 과정이라는 단어를 썼고, 자,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속도는 일정하지 않아서 개인차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나 글씨를 다 쓰셔야 됩니다. 이게 서브노트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인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할 건데요. 사람은요, 세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를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가운데 사람 인자를 쓰겠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요. 이러한 것들이 무슨 작용한다? 상호작용해요. 자, 상호작용하는데 동그라미 안에를 채워야 되겠죠. 인간은 육체적인 것이 있고 정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생물학적 요소예요. 생물학적 요소고, 자, 두 번째 정신과 연관성 있는 게 심리학적 요소예요. 심리학적 요소 또는 심리적 요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요소가 있습니다. 환경과 연관성 있는 사회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긴밀히 상호작용해서 비로소 인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화와 균형의 발달입니다. 조화와 균형의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자, 두 가지의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 잘 알아놓으시고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다 고려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총체적 인간관 그래요.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인간을 이해한다라고 해서 총체적, 전체적 인간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인간 발달의 기본 전제를 보는데요. 여기는 워밍업이에요. 간단하게 보시죠. 3번에 체크해 놓으세요. 1번, 이 인간 발달은 모체 내에서 수태되었을 때, 그 말은 이제 태아,
태아로 잉태가 되었을 때 그 말이고요. 죽을 때까지 긴 인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삶의 모든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전생에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인간의 삶은 시간에 따라 진행되면서 지속성 그러면은 되게 연속성과 연관성이 있죠. 그 다음에 변화를 보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발달로 이미 형성된 구조 속에 현재의 경험이 융합되어 변화가 일어나므로 인간 발달에는 지속성과 변화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성과 변화에 기하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인간 발달의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속성, 연속적 과정이 바로 지속성이라고요. 이게 지속성이고 그 다음에 변화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체로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인간으로서의 여러 기능들이 동그라며 통합된 방식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육체, 인지, 사회, 정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상호관계 내에서 바로 주요한 인간 발달을 연구하는데 요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 발달과 행동은 그에 관련된 상황이나 인간관계의 맥락에서 분석돼야 될 것입니다. 상황이나 맥락을 다른 말로 하면 환경입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 행동은 그의 환경에서 분석돼야 된다. 실천론에 가면 이게 나와요. 환경 속 인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실천론에 가면 환경 속 인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환경의 다른 말이 바로 상황이고요.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발달을 볼 때 여기 보면 사회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이 사회적 요소가 바로 환경 요소가 되거든요. 환경적 요소가 된다고요. 그래서 환경 속 인간의 관점에서 발달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발달을 이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제 바로 밑에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고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 양식이나 변화는 흔히 그것이 일어난 물리적, 사회적 상황은 다른 말로 환경이라 했습니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되셨습니까? 인간 발달의 원리, 별표. 자, 인간 발달의 원리는 발달 과정을 포함한다. 여러분 오른쪽에 그 아이콘에 숫자가 써져 있죠. 그거는 기출된 회년도입니다. 그러니까 9회 때 출제됐고 10회 때 출제됐다 그런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발달은 변화 과정을 포함합니다. 변화 과정을 포함한다 말씀드렸고요. 발달의 양상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랬나요? 네,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발달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일정한 방향의 가로, 일정 방향은 좀 이따 제가 판서하겠지만 상부에서 하부, 몸통에서 사지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은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 다른 말 최적의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발달 단계 또는 발달 시기마다 그 시기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감, 발달 과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기대를 갖고 있는 부모 및 교사들은 각 시기의 아동들이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루어야 될 발달적인 변화,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발달은 점성성을 갖습니다. 점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 점성성은 에릭슨이 제시한 것입니다. 이전에 이루어진 발달의 기초 위에서 끊어야 돼요.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 단계의 발달 과업이 완수되면 다음 단계가 수월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발달은 특히 이전 단계의 발달 과업들이 함축되어서 끊어요.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전의 것들이 발달 과업이 완수가 되면 이것들이 함축이 돼요. 함축이 되어서 그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개개인의 발달 과정을 비교해 보면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개인차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간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이 있는데요. 이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은 자아 정체성 확립이란 걸 알고 계시죠. 이게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발달 단계, 발달상에서 어떤 과제의 성취와 특정한 측면의 발달이 강조되는 삶의 기간을 발달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발달 단계를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번 각 발달 단계는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전이나 그 이후로부터 구분이 됩니다. 발달 단계는 구분이 되잖아요. 자, 발달을 위한 방향이 있고요. 새로운 단계는 그 이전까지의 이루어진 발달을 통합하게 됩니다. 점성의 원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그램 서비스를 고안할 때 발달 단계 입각에서 접근하는 게 매우 유용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청소년이 클라이언트로 왔습니다. 그러면 자아정체감 형성됐는가? 바로 봐야 됩니다. 왜? 발달 단계의 과업이니까.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중년기. 중년기 때는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발달 단계를 연구하는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학문이 사회복지 실천에 매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발달 과제, 다른 말로 발달 과업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환경에 대한 지배를 증가시키는 기술과 능력으로 구성이 되고요. 신체, 인지, 사회, 정서적 기술의 획득을 의미합니다. 획득의 동그라미. 자, 신체적인 능력을 획득한다. 발달 과업에 있을 수 있죠. 자, 예를 하나 들은다면 신체적인 능력이 최대의 정점에 이르는 단계가 청년기거든요. 이게 이제 발달 과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점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능력을 획득하는 발달 과제, 발달 과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실력 따지게 보면 성장, 성숙, 학습의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좀 이따가 정리를 하고요. 오른쪽에 실력 따지기를 한번 보시면 실력 따지기의 발달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발달의 원리를 배웠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암기 문장은 참고하세요. 암기 문장은 참고하시고 이거 충분히 이해해서 풀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분화와 통합의 과정입니다. 분화와 통합의 과정. 인간 발달이란 것은 분화의 과정을 거쳐서 후에 통합의 과정에 이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개인차가 있다 했고요. 세 번째가 뭐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입니다. 유전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속적 과정이라 말씀드렸고요.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적 시기가 있다 말씀드렸나요? 최적의 시기가 있어요. 인지 발달 같은 경우는 17세에서 18세가 최적의 시기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점성의 원리, 에릭슨이 말한 점성의 원리, 그 다음에 연령이 증가하면 발달 경향에 대한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했어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연령이 증가하다 보면은 유전적인 영향보다 환경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연령이 증가하다 보면. 그래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환경의 영향이 어떤 환경에 노출될지를 예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연령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발달 경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이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맨 아래 보면 밑줄 치는 게 있죠. 첫째는 예측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둘째는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개념인데 전제 조건으로 연령이 증가한다면 이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9번에 그 외에도 비가역성,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초성, 이전의 발달의 기초 하에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기초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의 원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판서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인간 발달의 원리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 우리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8 쓸게요. 생각나는 사람 에릭슨입니다.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의 8단계로 제시했죠. 자, 이 숫자를 쓴 것은 여러 가지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숫자를 썼습니다. 자, 이게 이제 8단계라고 이제 제시를 했을 때요. 자, 첫 번째 쭉 이루어졌죠, 발달이. 이것을 1번 연속적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연속적 과정이다.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전의 발달 과업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렇게 미치게 되고요. 이렇게 미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네, 점성의 원리입니다. 점성의 원리는 인간의 발달을 연쇄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연쇄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 발달이란 것이요.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세 번째, 비가역성이 있습니다. 리버스가 안 된다라고 해서요. 비가역성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3단계입니다. 3단계면 1단계와 2단계의 발달 과업이 이제 완수가 됐잖아요. 완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기초하에 3단계가 또 이루어지거든요. 기초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성을 쓴다? 기초성이라는 것도 있다. 자, 5번.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최적의 시기가 있다라고 했죠. 인지 발달의 최적의 시기, 신체 발달의 최적의 시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최적의 시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최적의 시기가 있다. 최적의 시기를 우리가 결정적 시기라고도 합니다. 결정적 시기라고도 해요. 자, 6번. 발달 단계론자들은요. 1단계는 뭐가 돼야 되고 2단계는 뭐가 돼야 되고 3단계는 뭐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바로 발달 과업이라 했습니다. 발달 과업이 있어요. 발달 과업이 있다. 이 발달 과업이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 기대라고 합니다. 사회적 기대. 각 단계별로 사회적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7번째. 7번째는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 해요. 되게 우리가 직립보행하는 시기가 도를 지나고 직립보행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요. 엄마와의 관계가 주 양육자의 관계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립보행하게 되면 떨어져요. 대상과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화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완성된 나의 하나의 통합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라 해요. 좀 어려운 말이죠.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8번째. 유전도 중요합니다. DNA, 유전 인자도 중요하고 환경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 합니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 합니다. 자, 9번째. 개인차가 있다 했습니다. 뭐가 있다? 개인차가 있다.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는 소리. 발달의 속도는 사람마다 일정하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10번째. 일정한 게 있습니다. 순서와 방향이 일정합니다. 순서와 방향은 일정합니다. 잘 알아놓으세요. 이 순서와 방향 일정하다. 그림 그리겠습니다. 화살표로. 자, 이게 윗상자, 이게 바로 아래 하자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심입니다. 이게 중심에서 자,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이게 이제 사지가 되는 거죠. 말초라고 하는 거죠. 중심에서 말초.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발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글로 쓰면 자,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9회 때 이것을 응용했어요. 자, 보세요. 중심이 발달한다 그러면 중심을 움직이면 몸 전체가 움직이죠. 사지, 말초가 움직이면 그 부분만 움직여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전체 활동에서 특수 활동으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도 조금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전체 활동에서 특수 활동. 자, 정리가 되셨죠? 어려운 부분 없어요. 11번. 예측이 가능합니다. 발달 경향을 예측할 수 있다.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뭐가 증가하면 연령이 증가하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예측하기 힘들다.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이게 되셨죠? 지금 발달의 원리, 인간 발달의 원리를 좀 정리를 쭉 해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잘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생각난 대로 쭉 정리된 것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인간 발달의 원리는 시험 문제 또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대로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출제되었던 것이 발달, 성장, 성숙, 학습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계속 봤으니까 이제 아시겠고, 성장이 있어요. 성장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는 양적인 증가입니다. 신체의 양적인 증가를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고요. 성숙이라는 게 있는데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성숙이라 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유전적 요인에 의한 신체적 변화 중에서 기기, 앉기, 서기 등과 같은 운동 기능이나
피부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변하거나 눈동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등의 감각기관과 뇌 분비선의 변화에 생기는 신체 기능이 유능하게 되는 것을 성숙이라 하거든요. 이걸 질적 변화라고 그래요. 무슨 변화? 질적 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질적 변화는 성숙이고 양적인 변화는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이 있어요. 학습은 말씀드렸죠.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이나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거라 경험이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학습이란 본능적인 변화인 성숙과는 달리요. 직접 간접적인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 밑줄 쳐야 돼요.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각하고 인지하며 변화시키는 행동 변화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요. 성장은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가로 신체적 측면의 양적 변화입니다. 가로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성숙, 성장을 기초로 해서 나타나는 그 다음 가로 신체 내부의 생리적, 생화학적인 질적 변화를 말합니다. 가로 닫고. 그 다음에 학습입니다. 외부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외부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 나타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발달, 인간의 신체, 심리, 사회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성장, 성숙, 노화의 과정, 이걸 전체 아우르는 것을 우리가 발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실력 따지기에서 성장 부분 아시겠죠? 양적인 증가, 왼쪽 아래 보면 양적인 증가에 밑줄이 쳐져 있죠. 그래서 뭐 성장통을 말씀드렸잖아요. 뼈가 증가한다든지 근육이 많아진다든지 볼륨이 풍부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과 연관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 성장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부터서 한번 구분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양적 변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체의 양적 변화다 이렇게 정리되고요. 자, 성숙입니다. 성숙은 유전인자와 연관성이 있어요. 유전인자와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적인 변화입니다. 생리적, 내적인 질적 변화를 말해요. 질적 변화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 훈련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경험과 훈련이 필요한 건 아니다. 자, 그러면 경험과 훈련이 필요한 게 뭐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학습은 경험과 훈련에 의한 변화다. 훈련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학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세 가지 개념 이해되시죠?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알아놓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성장은 양적인 거고요. 성숙은 질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과 훈련에 의한 후천적인 것은 학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인간행동 및 사회환경 지식화에서 끊어야 돼요.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관성입니다. 인간행동의 이해와 사회복지 실천 과정인데요. 인간행동과 발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는 사회복지 실천론 과정에서 자료 수집이나 사정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 이거 시험에 출제됐어요. 초반기 때. 여러분들이 인간 행동에 대한 어떤 발달 단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아둬야, 그런 지식이 있어야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어세스먼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 행동을 평가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요. 이중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 관점은 우리가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양육 환경이고 하나는 유지 환경이라 해요. 되게 우리 양육은 어디서 많이 해요? 네, 가족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양육 환경은 예를 들어서 가족이 되고, 유지 환경은 이 양육 환경보다 더 큰 환경 체계를 말해요. 그래서 되게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 하잖아요. 학교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지 환경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중 관점, 모든 사람을 양육 환경과 유지 환경에 적응하며 상호작용한다 라고 보는 게 이중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환경 속 인간이 되는 거고요.
자, 유지 환경은 보시면 양육 환경보다는 더 포괄적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세계관이 있습니다. 일상적 경험의 범주를 뛰어넘어 보다 넓게 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 하고요.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하면 영성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영성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대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관점을 표현하는 행동이 됩니다. 자, 되게 우리가 이제 믿는 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성과 연관성이 있겠죠. 강점 관점. 강점 관점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결함, 무능력을 강조하는 병리적 관점 대신 여기서 끊어야 돼요. 강점이나 능력이나 긍정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접근이 강점 관점 또는 강점 접근이라고 합니다. 임파워먼트와 많이 연관성이 있죠. 자, 실력 따지게 보면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있고 인간 발달 이론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인간 발달 이론의 유용성에 보니까 아이콘이 2개 붙었어요. 11, 12. 최근에 이게 출제됐다는 거죠. 별표 쳐놓으시고요. 자, 우리는 위에서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지식이요. 사회 환경의 지식이 실천에 유용한 점이 있어요. 실천에 유용한 점이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인간의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기초 과목이거든요. 기초 과목인데 실천에 유용한 것은 뭐냐? 실천 과정에서 우리는 자료를 수집하고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사정을 해요. 그래서 자료 수집과 사정 단계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초창기 문제에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환경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자, 인간이 이렇게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있고 주위에 환경이 있어. 이렇게. 주위에 환경적인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환경을 2가지로 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 환경의 첫 번째는 뭐였느냐? 양육과 연관된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째 환경은 유지, 삶의 유지와 연관성 있는 환경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양육 환경의 대표적인 게 가정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유지 환경의 대표적인 것이 뭐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이러한 환경과 무슨 작용해요? 상호작용하죠. 무슨 작용한다? 상호작용한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중초점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중초점, 이중관점, 듀얼 포커스라고 해서 이중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실천 과정에서 정보 수집과 사정 단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째 이중관점을 실천에서는 활용하고 있죠. 환경 속 인간. 그 다음에 3번째 강점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강점 관점은 나중에 기술론에서 배우세요. 이건 병리 관점과 반대말이에요. 병리 관점과 반대인데, 이거는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보는 거고요.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고, 이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병리 관점이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요, 여기 있는 강점 관점, 이중 관점,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및 사정 단계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의해서 클라이언트를 파악하게 되잖아요. 파악을 할 때 강점을 찾으라는 거죠. 환경 속 인간의 상황적인 맥락에서 그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어세스먼트 단계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실력 따지기가 있는데요.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발달의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될 과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발달 과업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발달을 구성하는 다양한 신체, 심리, 사회적 요인을 알 수 있습니다. 총체적 이해라고 쓰시고요. 3번 특정 발달 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발달적 요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예, 발달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청소년기 아이가 왔다. 그럼 발달 요인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전 단계 결과가 다음 생활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점성의 원리 쓰시고요. 생활 주기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준것들을 제공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발달의 연속적 과정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연속적 과정 쓰시고요.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전생에 안정, 그 다음에요 변화 뭐죠? 발달이요. 발달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 단계의 결과에 의해서 형성된 각 단계에서 성공과 실패를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이전 단계 이게 어려웠으니 이게 안 됐다. 이전 단계 이게 됐으니 이게 됐다. 점성의 원리. 개인적인 발달의 상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개인차. 자, 우리가 앞에서 발달의 원리를 알아야 이게 가능해요. 이게 독해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발달의 원리를 모르면 이 독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지문들을 오른쪽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런 것들 하나씩 써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인간 발달 이론의 유용성입니다.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기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활 주기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다. 앞에와 많이 유사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임신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될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고요. 발달 과업 밑줄.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생활 전이에 따른 안정성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요. 생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단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랜지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정 발달 단계에서 특징으로 나타나는 발달적 요인을 설명해 주고요. 발달을 구성하는 다양한 신체, 심리, 사회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앞에 거와 많이 유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전 단계의 결과에 의해서 형성된 각 단계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할 수 있고 개인차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0번 별표. 사회복지 실천에서는요. 신체, 심리, 사회적 발달과 관련된 이론에 근거해서 적응과 부적응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할 때 뭐 생태체계적 관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때 이제 적응과 부적응 이러한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생태체계적 관점은 당연히 강점 관점의 접근이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는 적응 가능한 존재다 이렇게 파악하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인간 발달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의 원조 과정에서 말씀드렸죠. 조사와 사정 단계, 조사가 바로 자료 수집이 돼요. 자료 수집과 사정 단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다. 11번도 별표.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저는 그림을 좀 그려드리는 것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텍스트보다 그림을 그려서 머릿속에 구조화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가거든요. 기억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그리시고 같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제1강은 워밍업 차원에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맞추세요. 틀리지 않고 맞추시는 쉬운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2강 강의에서는 이제 조금 어려운 것이 들어가요. 정신분석 이론부터 해서 학자들의 이론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이론을 2강부터서 쭉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조급함이 없이 하나씩 이론을 정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